옥스퍼드가 경악했습니다. 800년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 IQ 합산 378의 괴물 같은 천재 쌍둥이가 모든 걸 버리고 극동의 작은 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뜨겁지? 평생 감정 없이 살았던 자매가 한국에서 대체 무엇을 경험했길래 난생 처음 눈물을 흘렸을까요? 올리비아와 소피아. 두 자매가 한국에서 찾은 놀라운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제 동생 소피아와 저는 13살 생일을 기억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케이크와 풍선이 가득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 대강당에서 300명의 신입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죠. 올리비아와 소피아 블랙웰은 우리 대학 800년 역사상 최연소 입학생입니다. 학장님의 목소리가 고딕 양식 천장에 울려 퍼졌어요. 300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를 향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IQ 합산 378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국 왕립학회에서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학장의 말에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꼿꼿이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죠. 하지만 저와 소피아는 무표정하게 천장만 바라봤어요. 대강당의 고딕 양식 아치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죠. 각 아치의 곡률이 정확히 황금 비율 1:1.618로 나뉘는 구조가 더 흥미로웠으니까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의 파장을 계산하는 것이 축하 인사를 듣는 것보다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자매에게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심리학과 메리 윌슨 교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죠. 다른 학생들과 전혀 어울리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창밖만 바라보고 질문에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대답하지만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는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죠. 표정을 만드는 법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둘만의 수식 언어로만 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던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언어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감정 표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너무 단순했고 느낌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강당을 나가는 길 대리석 복도에 울리는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고스트 트윈스 간다. 천재라면서? 근데 좀 섬뜩해. 감정이 없다던데. 로봇 같아. 사실이었어요. 저희에게 감정은 불필요한 노이즈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으며 논리적이지 않은 그 무언가를 왜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4살 때 저희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 대성 이론을 이해했어요. 시공간의 왜곡이 중력을 만든다는 개념이 동화책보다 재미있었죠. 5살에는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을 재현했고 관찰자 효과에 대해 토론했어요. 6살 생일날 부모님이 인형을 선물하셨지만 저희는 인형의 섬유 구조와 염료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느라 바빴어요. 7살에는 수학과 과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 유럽 언어들의 어원을 공부했죠. 프랑스어로 보들레르를 읽고 독일어로 칸트를 읽었지만 시의 아름다움이나 철학의 깊이보다는 언어의 구조적 패턴이 더 흥미로웠어요. 9살에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대학원생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저희는 10분 만에 해결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상식에서 메달을 받을 때도 저희는 무표정했어요. 기쁨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11살에는 영국 왕립과학원에서 프랙탈 기하학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청중석에는 노벨상 수상자들도 있었지만 저희에게는 그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체들일 뿐이었죠. 하지만 화려한 업적 뒤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은 책과 컴퓨터,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가득했지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적도 누군가와 비밀을 나눈 적도 없었죠. 오직 서로만 있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에 별자리 스티커를 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정상일까? 소피아에게 물으면 그녀도 이케이션으로 대답했어요. 정상성은 가우스 분포의 중앙값. 우리는 3표준 편차 밖의 이상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어요. 저희는 5살 때부터
이케이션이라는 자매만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수학적 개념과 물리 현상을 수식과 기호로 표현하는 언어였죠. 효율적이었지만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언어였어요. 14살이 되던 봄날,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서재 책상 서랍에 놓여 있었죠. 2020년 3월 15일. 내 딸들이 낯설다. 오늘도 올리비아와 소피아는 완벽한 성적표를 가져왔다. 전 과목 A+.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다. 미소도 없고 안아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떨리는 필체가 이어졌어요. 때로는 내가 낳은 아이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병원에서 바뀐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똑같은 얼굴, 똑같은 제스처를 보면 분명 내 딸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2020년 5월 21일. 소피아가 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신문에도 났다. 이웃들은 축하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듣고 싶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뛰어난 것과 완전한 것은 다르다. 내 딸들은 뛰어나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부모인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제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불편하면서도 뜨거운 느낌이었죠. 저는 소피아와 눈빛을 교환하고 어머니께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죠. 엄마, 우리가 이상한가요? 어머니는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셨어요. 저희가 먼저 감정적인 질문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야, 너희는 이상하지 않아. 그저.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했지만 낯설었죠. 너희들은 특별해. 하지만 특별한 것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다. 행복이 뭔가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언젠가 너희들이 스스로 찾게 될 거야. 꼭 찾길 바라. 옥스퍼드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저희의 하루는 정확한 패턴을 따랐어요. 오전 6시 기상, 6분간 세면, 18분간 아침 식사, 7시 정각 도서관 입장. 저희는 항상 세 번째 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빛의 각도가 책 읽기에 최적이었거든요. 점심시간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식당은 피했어요. 대신 도서관 옥상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죠. 거기서는 옥스퍼드의 첨탑들과 구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어느 날 소피아가 물었어요. 멀리 퀴드리치 경기를 하는 학생들의 환호성이 들렸죠. 모르겠어. 하지만 저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 제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때는요. 저희는 학문적으로 빛났지만 사회적으로는 투명인간이었어요. 교수님들은 저희를 천재라고 불렀고 학생들은 유령이라고 불렀죠. 둘 다 맞는 말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저희는 항상 맨 앞줄에 앉았지만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저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처럼요. 블랙을 잠에 이 문제를 풀어보겠나? 교수님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저희에게 물었고 저희는 항상 정답을 말했어요. 하지만 그뿐이었죠. 수업이 끝나면 다시 둘만의 세계로 돌아갔어요.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코블스톤 도로를 걸으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식을 쌓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기숙사 방들에는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저희 방은 늘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이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며 저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도서관의 여왕들, 세미나실의 유령들, 방정식의 마법사들. 별명도 다양했죠. 15살 여름, 저희는 옥스퍼드 양자 컴퓨팅 연구팀과 함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기존보다 37%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했죠. 16살에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단백질 구조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이는 신약 개발에 혁명을 가져올 거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17살이 되던 해봄, 영국 과학저널 표지에 저희 사진이 실렸어요. 미래를 바꿀 젊은 천재들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하지만 사진 속 저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천재자매의 하루라는 제목이었죠.
촬영팀이 일주일간 저희를 따라다녔어요. 평소에 취미 활동은 뭘 하나요? PD가 물었어요.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음악 듣기나 영화 보기 같은 거요. 왜요? 그게 리만 가설보다 중요한가요? 촬영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다큐멘터리는 중간에 취소됐죠. 저희가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용기 있는 한 학생이 저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임스 해리슨이에요. 물리학과 2학년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입자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했죠. 왜요? 소피아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여러분이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서요. 외로워 보여요. 외로움은 주관적 감정 상태예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죠. 제가 말했어요. 제임스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게 좋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와 대화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임스는 포기한 듯 일어났어요. 가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죠. 언젠가는 여러분도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저희는 애써 무시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소피아가 이퀘이션으로 말했어요. 변수 X는 증가하지만 변수 Y는 감소한다. X는 지식, Y는 연결이었어요. 저희는 더 많이 알수록 더 고립되고 있었죠. 해결책이 있을까? 제가 물었어요. 미지수가 너무 많아.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백 년 된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희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환점은 심리학과 에밀리 스미스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어요. 학장님의 특별 요청으로 저희를 관찰하게 된 그녀는 다른 교수들과는 달랐어요. 올리비아 소피아. 들어오렴. 스미스 교수님의 연구실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가족 사진과 아이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죠.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차 한잔 할래? 얼그레이와 카모마일이 있어. 저희는 당황했어요. 교수님들은 보통 바로 학문적 주제로 들어갔거든요. 필요 없어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잔 해보렴. 따뜻한 차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 교수님은 직접 차를 따라주셨어요. 컵을 감싸쥐니 온기가 전해졌죠. 너희에 대해 많이 들었어. 뛰어난 지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늘은 성적이나 연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부르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너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수학도 과학도 아닌 전혀 다른 영역의 질문이었죠. 우리예요. 소피아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니?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분리될 수 없는 단위죠. 제가 덧붙였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래. 너희는 하나로 융합된 존재구나. 그럼 개인으로서의 올리비아는 누구니? 소피아가 없는 올리비아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까? 너희가 다른 취향을 가진 적은 없니? 다른 생각을 한 적은? 침묵이 흘렀어요. 사실 가끔 달랐죠. 저는 천체 물리학을 더 좋아했고 소피아는 양자역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요. 너희가 쓰는 이퀘이션 언어를 분석해봤어. 교수님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체계야. 수학적 논리가 완벽하게 언어화되어 있어.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더라. 뭐가 빠졌다는 거죠? 감정이야.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이런 단어들이 전혀 없어. 필요 없으니까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소피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럼 왜 너희는 지금 불편해하고 있니? 저희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맞아요. 불편했어요. 이 대화가, 이 질문들이 불편했죠. 그것도 감정이야. 불편함, 당황,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지.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감정은 비논리적인 게 아니야. 진화의 산물이고 생존의 도구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이지. 하지만 너희는 충분히 인간이야. 다만 그 인간성을 표현할 언어를 갖지 못했을 뿐이야. 너희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언어 말이야. 돌아오는 길, 소피아와 저는 이케이션이 아닌 영어로 대화했어요. 혹시 교수님 말이 맞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아. 처음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런던 대학 아시아 컨퍼런스가 옥스퍼드에서 열렸어요. 언어가 인지를 바꾸다 동아시아 언어의 특수성이라는 주제였죠. 스미스 교수님이 특별히 추천하셨어요. 꼭 가보렴. 특히 한국에서 오신 김서연 교수님 발표를 놓치지 마. 너희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도 있어. 강연장은 이미 많은 학자들로 붐볐어요. 저희는 조용히 맨 뒷줄에 앉았죠. 세 번째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을 때 이름표를 보니 김서연 교수님이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김서연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어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 인식과 표현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5년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글 자모가 크게 떠올랐어요. 기역, 니은, 디귿.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묘하게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철학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죠. 과학적 문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소피아도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소리의 기호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입니다. 화면에 한글의 조합 원리가 나타났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과정이 마치 화학 결합처럼 보였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의 감정 어휘입니다. 영어의 세드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만 해도 슬프다, 서글프다, 애잔하다, 서럽다, 비통하다 등 미묘한 차이를 가진 수십 개가 존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우리 연구팀은 5년간 300명의 비한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국어를 6개월 이상 학습한 그룹은 감정 표현 능력이 평균 33%, 감정, 인식 정확도가 27% 향상되었습니다. 숫자가 나오자 저희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어요. 측정 가능한 변화라니. 특히 주목할 점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감정 표현, 장애를 가진 피험자들에게서 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한 피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야 제 마음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저희 이야기 같았거든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사피어워프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인지를 결정합니다. 한국어는 특히 정서적 섬세함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언어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언어를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공개석상에서 질문하는 건 처음이었죠. 만약 누군가가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면 한국어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감정이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종종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침묵하게 됩니다. 한국어는 그런 침묵에 목소리를 줄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김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고맙습니다. 학생인가요? 네, 올리비아 블랙웰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쌍둥이 동생 소피아예요. 김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그 유명한 천재자매?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그렇듯 천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한국어에 관심이 있나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은 저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어요.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신호거든요. 교수님은 명함을 건네며 말을 이었어요. 혹시 한국에 와볼 생각은 없나요? 언어는 그 문화 속에서 배울 때 진짜 힘을 발휘하거든요. 제가 서울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소피아와 저는 처음으로 진지한 미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케이션이 아닌 평범한 영어로요. 정말 갈 거야? 한국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첨탑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여기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우리는 계속 유령으로 살 거야. 하지만 우리의 연구는? 논문은? 경력은? 그게 전부일까? 우리 인생이 그게 전부일까? 처음으로 소피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학장실을 찾아갔어요. 윌리엄 하트 학장은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지 블랙을 자매? 휴학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장은 안경을 벗으며 저희를 빤히 쳐다봤어요. 농담하는 거겠지? 너희는 옥스퍼드의 자랑이야. 영국 학계의 미래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것을 배워야 해요. 소피아가 용기를 냈어요. 다른 것? 옥스퍼드에서 배울 수 없는 게 뭐가 있다는 거지? 인간이 되는 법이요. 학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교수들이 번갈아가며 면담을 요청했고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천재 자매가 학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로 여겨졌어요.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죠. 카메라 앞에 선 저희는 떨렸지만 솔직했어요. 블랙을 자매 정말 옥스퍼드를 떠나는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한 학기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예정이에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그곳에서 뭘 배울 수 있죠? 소피아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모든 걸 알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한국어를 통해 감정을 배우고 싶어요. 진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는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됐어요. 천재 쌍둥이 인간이 되고 싶다며 옥스퍼드 떠나. 부모님과의 대화는 가장 어려웠어요. 화상통화로 마주한 부모님의 표정은 복잡했죠. 너희가 정말 심사숙고한 결정이니? 아버지가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아빠. 처음으로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물으셨어요.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가렴. 그리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렴. 2023년 3월 5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영국의 차가운 비와는 달리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김서영 교수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올리비아 소피아.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교수님의 포옹이 따뜻했어요. 영국에서는 악수가 전부였는데 이런 스킨십이 낯설면서도 좋았죠. 이쪽은 제 조교 박지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한국 생활을 도와줄 거예요. 지우 씨는 25살 정도로 보였어요. 둥근 얼굴에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만나서 반가워요.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맞다. 아직 못 배웠구나.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일단 숙소로 가요. 공항에서 나오니 한국 기자들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교수님이 정중히 거절하고 저희를 차로 안내했죠. 너희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화제야. 하지만 조용히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해.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한글 간판들. 옥스퍼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저기가 남산이에요. 서울의 상징이죠. 지우 씨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건 한강.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에요. 강을 건너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홍대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어요. 대학 기숙사가 이미 마감되어서 김 교수님이 특별히 마련해준 곳이었죠.
작지만 아늑할 거예요. 일주일 정도 여기서 지내다가 기숙사로 옮기면 돼요. 방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죠. 창밖으로는 홍대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어요. 저녁 먹으러 갈까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지우 씨가 물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이 첫 경험이네요. 뭐부터 먹어볼까? 순한 거부터 시작하자.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뚝배기를 보며 걱정이 됐죠. 이게 된장찌개예요.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먹는 음식 중 하나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 퍼졌죠. 짠맛, 구수한 맛, 약간의 매운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어때요? 이상해요. 하지만 좋은 이상함이에요. 소피아가 대답했어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소리와 함께 들리는 도시의 소음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올리비아,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뭔가 다른 것 같아. 처음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죠. 이 느낌이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요. 월요일 아침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으로 향했어요. 캠퍼스는 옥스퍼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죠. 여기가 한국어학당이에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곳이죠. 지우 씨가 안내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았죠. 원장실에서 간단한 면담을 했어요. 블랙을 자매님 환영합니다. 김서연 교수님께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중급반에 배정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요. 기초적인 한글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익히실 거예요. 두 분의 학습 능력을 믿습니다. 복도를 지나 3층 교실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서 함께 공부할 새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 온 올리비아와 소피아예요.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저희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김 교수님이 가르쳐준 한마디를 겨우 했죠. 안녕하세요. 발음이 어색했는지 학생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죠. 올리비아는 하은이 옆에, 소피아는 서아 옆에 앉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하은이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한국 여학생이었어요. 긴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고 눈웃음이 예뻤죠. 안녕. 나는 이하은이야. 해외 친구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어. 영어로 말해줘서 안심이 됐어요. 소피아 옆에 서아도 친절했어요. 정서아라고 해. 교환학생 도우미야. 잘 부탁해. 첫 수업은 한글의 기본 원리였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큰 원을 그렸어요. 이게 뭘까요? 이건 한글의 첫 번째 자음, 이응이에요. 원. 비어있는 원.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이에요. 다음은 기역, 니은, 디귿. 하나하나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나타내요. 점 하나가 하늘, 횡선이 땅, 종선이 사람이에요. 천지인의 조화라.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우주관이 담긴 문자였어요. 쉬는 시간 하은이가 다가왔어요. 어때? 어렵지 않아? 아니, 오히려 논리적이어서 이해하기 쉬워. 다행이다. 그런데 너희 진짜 천재라며? IQ가 엄청 높다고 들었어. 순간 긴장했어요. 또 천재라는 꼬리표가 따라올까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 여기서는 다 똑같은 학생이야. 점심 같이 먹을래? 하은이의 태도에 놀랐어요. 천재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죠. 학생 식당은 북적였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가 났고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뭐 먹을래? 처음이니까 김치볶음밥 어때?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할게.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은, 서아, 저 그리고 소피아.
처음으로 또래들과 평범하게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영국 음식은 어때? 정말 맛없어? 서아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맛있지는 않아. 소피아가 대답하자 모두 웃었어요. 한국 음식은 맛있을 거야. 특히 여기 학식은 정말 좋아. 김치볶음밥이 나왔어요. 빨간색이 걱정됐지만 한 숟가락 먹어보니 생각보다 맵지 않았어요. 어때? 복잡한 맛이야. 매운데 달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그게 한국 음식의 매력이야. 여러 맛이 조화를 이루는 거지. 오후 수업은 일상 회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이상하게 입에 붙었어요. 이제 감정 표현을 배워볼까요?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선생님이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감정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립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학생들이 고민했어요. 미스, 롱포? 정확히 맞는 단어가 없었죠. 그리움은 단순히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도록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도,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수업이 끝난 후 하은이가 제안했어요.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숙제할래? 엄마가 저녁도 해주신대. 정말? 괜찮을까?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외국인 학생들 되게 좋아하셔. 처음으로 친구의 집에 초대받은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게 설렘이라는 감정일까요? 하은이네 집은 아파트였어요. 영국의 주택과는 다른 구조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죠. 엄마, 친구들 데려왔어요. 어서 와. 영국에서 온 학생들이구나. 밥 먹었니? 하은이 어머니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녁은 김치찌개와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은 어때? 적응할 만해? 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다행이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하은이 친구는 우리 친구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올리비아, 오늘 뭔가 달랐어. 응, 나도 느꼈어. 이게 행복한 거일까? 처음으로 그 단어를 써봤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따뜻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하은이와 서아가 저희를 명동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진짜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볼 거야. 명동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그리고 길거리 음식점들이 즐비했죠. 저 떡볶이 집이 진짜 맛있어. 빨간 양념에 떡과 어묵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였죠.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먹다 보면 중독돼. 하은이가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김밥과 순대도 함께요. 자, 먹어봐. 첫 입에 정말 매웠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하지만 이상하게 계속 먹고 싶었죠. 으악, 매워. 우유 마셔, 우유. 서아가 급히 우유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운맛에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뭔가 벅차올랐어요. 언니, 나 이상해. 소피아가 갑자기 말했어요. 왜? 너무 매워? 아니, 그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 눈물도 나려고 해. 정말로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매운맛 때문만은 아니었죠. 괜찮아? 하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이상해. 좋은 이상함이야. 소피아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눈물과 웃음이 섞인 얼굴. 아, 그거 알아? 한국에서는 이런 걸 울컥한다고 해. 서아가 설명했어요. 울컥?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야.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벅차오르는 거. 새로운 단어였어요. 영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다는 걸. 나도 울컥해.
4명은 떡볶이 가게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매운맛에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응, 나도 느껴. 무서워? 아니, 오히려. 설레. 설렘. 한국에 와서 배운 단어였어요. 기대와 두근거림이 섞인 감정.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어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떡볶이를 먹었다. 매웠지만 행복했다. 소피아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게 울컥이라는 감정인가 보다. 한국어에는 내가 모르던 감정들이 너무 많다.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한 거였어요.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는 물론 간단한 토론도 가능했죠. 더 놀라운 건 저희의 내면적 변화였어요. 김서연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아시아 언어학회가 다음 달에 코엑스에서 열려요. 너희가 발표해보는 게 어때? 저희가요? 한국어로요? 그래. 한국어 학습이 정서 발달에 미친 영향 개인적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막막했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간 열심히 준비했죠. 하은이와 서아도 도와줬어요. 발표 전날 밤 긴장이 됐어요. 언니 떨려. 소피아가 말했어요. 이제 저희는 주로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특히 감정을 표현할 때는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웠죠. 나도.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 맞아. 예전에는 발표할 때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발표 당일 코엑스 컨퍼런스 홀은 수백 명의 학자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오전 세션에, 소피아는 오후 세션에 배정됐어요. 처음으로 따로따로 발표하는 거였죠. 무대에 올라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예전의 학술 발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그저 데이터를 전달했지만 이번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블랙웰입니다.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죠. 오늘은 한국어가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이케이션으로 가득한 노트 사진이었죠. 이것은 제가 10살 때부터 쓰던 일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식과 기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저에게는 이것이 언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한글로 쓴 일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 달 전에 쓴 일기입니다. 오늘 하은이와 한강에서 치맥을 먹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친구와 함께여서 더 아름다웠다. 청중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6개월 전 저는 아름답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빛의 파장과 각도로만 세상을 봤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발표를 이어가며 점점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한국어에는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감정 단어들이 많아요. 그립다, 아련하다, 애틋하다, 서럽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 단어들이 제 안에 있던 이름 없는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걸.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이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어요. 정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계산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때 뒷줄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소피아였죠. 언니야, 괜찮아. 그냥 내 마음을 말해. 소피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평소엔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데 공개석상에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저를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해준 순간이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시작했어요. 제 동생과 저는 평생을 하나의 단위로 살았어요. 우리는 위어치 아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며 처음으로 나와 너가 되는 법을 배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천재였지만 인간은 아니었어요. 모든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는 압니다. 떡볶이를 먹으며 친구와 웃는 것이 리만 가설을 푸는 것보다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석양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빛의 파장을 계산하는 것보다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걸.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글로 크게 쓴 한 문장이었죠.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제2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준 지도였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점차 모든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소피아가 절 꽉 안아줬어요.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처음으로 동생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또 났죠. 그날 저희는 숫자가 아닌 눈물로, 공식이 아닌 감정으로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학회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재 자매를 울린 한국어의 마법이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죠. 전 세계에서 메일이 쏟아졌어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감정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도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영 교수님과 긴 논의 끝에 저희는 브릿지 오브 라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리가 되자는 의미예요. 고립된 아이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빛의 다리. 제가 제안한 이름이었어요. 첫 프로그램은 런던에서 시작했어요. 영국 자폐 아동센터와 협력해서 일주일간 워크숍을 진행했죠. 12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8살부터 16살까지 모두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었죠. 첫날 아이들은 저희처럼 무표정했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대답도 단답형이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한국어로 인사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녕. 더듬거리며 따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저희가 보였어요. 한글을 가르치며 특별히 감정 단어에 집중했어요. 이건 기쁘다예요. 웃는 얼굴을 그려볼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글자와 함께 표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10살 토마스예요. 선택적 한묵증으로 2년째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죠. 넷째 날 토마스가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삐뚤삐뚤한 한글로 고맙다라고 써 있었죠. 토마스 이거 혼자 쓴 거야?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 한국어로 한 첫 마디였어요. 토마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기적이에요. 우리 아이가 말을 했어요. 일주일 후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아이들은 간단한 한국어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표정도 풍부해졌죠. 마지막 날 아이들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죠. 올리비아 선생님, 소피아 선생님.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산됐어요. 파리, 베를린, 도쿄, 뉴욕. 1년 만에 15개 도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죠. 한국 정부와 영국 문화원이 공동 후원을 하게 됐고 유네스코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언어를 통한 정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가장 뿌듯한 건 저희와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고립된 섬에서 나와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시 나누는 거야. 한국어가 우리에게 준 마법을. 2025년 봄, 저는 23살이 됐어요. 옥스퍼드로 돌아와 언어심리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죠. 매년 한 학기는 서울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내고 있어요. 소피아는 연세대 한국어 교육과 석사과정에 있어요. 동시에 브릿지 오브 라이트 재단의 아시아 지부장을 맡고 있죠. 이제 전 세계 25개국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강다리를 걸으며 5년 전을 돌아보기로 한 날이거든요. 매년 3월 5일 저희가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에 만나서 함께 걷죠. 언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소피아가 웃으며 말해요.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자유로워 보여요. 응. 가끔은 믿기지 않아. 우리가 감정 없는 로봇이었다는 게. 로봇이 아니었어. 그냥 언어가 없었을 뿐이야. 맞아요. 저희는 항상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작년에 저희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언어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죠. 곧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될 예정이에요. 부모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시고 김치도 즐겨 드셔요. 너희가 행복을 찾아서 정말 기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행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삶도 풍성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국인 동료와 가까워지고 있고, 소피아는 한국인 언어학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저희가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아요. 우리이면서도 나일 수 있는 관계가 됐죠. 한강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어요.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기억나? 5년 전 이 다리에서 울었던 거. 소피아가 말했어요. 응. 처음으로 한이라는 감정을 이해했던 날이었지.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에요. 그리움과 아쉬움, 체념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죠. 그날 저희는 한강을 보며 처음으로 한을 느꼈어요. 고향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근데 이제는 한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할까? 감사? 맞아. 감사하고 벅차고 뿌듯해. 저희는 계속 걸었어요. 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언니 치맥 한잔 할까? 좋지.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치킨과 맥주를 사서 잔디밭에 앉았어요. 5년 전처럼,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건배하자. 뭐에 건배할까? 소피아가 물었어요. 한국어에? 우리를 변화시켜준 마법의 언어에. 좋아. 그리고 우리의 용기에도. 변화를 선택한 용기. 맥주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시원한 맥주와 함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천재였지만 불완전했던 시절. 한국어를 만나 조금씩 변해가던 과정. 처음으로 친구가 생기고 웃고 울던 순간들. 언니, 우리 정말 잘 왔다. 응, 정말 잘 왔어.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5년 전, 이 불빛들은 그저 광자의 파동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이 불빛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도시의 활력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한국어는 저희에게 단순한 제2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였으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지도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올리비아 소피아. 멀리서 누군가 불렀어요. 하은이와 서아였죠. 이제는 25이 된 친구들. 언니들. 여기 있었구나. 5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희를 언니라고 부르는 친구들. 그 호칭에는 정이 담겨 있어요. 넷이서 둘러앉아 치킨을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천재는 시작이었고 인간은 도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능하게 해준 건 한국어와 한국 사람들이었죠. 별이 빛나는 한강의 밤. 저는 지금 완전히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천재 쌍둥이 자매 올리비아와 소피아의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열어준 마음의 문, 정서적 각성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그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우리 영혼의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분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